어떤 이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짐이 됩니다. 등에 지워진 것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얹어준 것도 아닌데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 이름 세 글자가 온몸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황장범. 이 이름을 가진 사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격적인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낙인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짓누르는 채찍이 되었습니다. 때는 일제강점기 조선 팔도가 피와 눈물로 얼룩지던 그 참혹한 시절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산천은 예나 지금이나 고요히 흐르는 강물과 산 위의 안개로 아름다웠지만 그 아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갈라진 틈새로 한숨만 새어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통곡이 담장을 넘었으며 한밤중이면 형사들의 군홧발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나라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치욕 속에서 조선의 백성들은 숨을 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고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10번, 20번 삼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환의 시대에도 정의를 팔고 나라를 팔고 자신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황순범. 바로 그 사내가 그러했습니다. 황순범이라는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름을 들으면 이를 갈았고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눈에는 차갑고도 뜨거운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는 일본 공사 나카무라의 지휘 아래 새벽 어스름이 아직 거치지 않은 경복궁의 돌담을 넘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지우고 칼날을 쥔 손의 떨림조차 억누르며 그는 걸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의 침소였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두고두고 역사의 치욕으로 새겨졌습니다. 을미사변. 1895년 10월 8일 새벽에 경복궁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조선 정부와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의 소나기에서 나라를 빼내려 했습니다. 이나거일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밀어내려 했던 그 치열한 외교적 몸부림이 오히려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황순범은 그 사례에 동참했습니다. 시신을 불태우는 일에도 손을 보탰습니다. 나라의 어머니를 불꽃으로 지워버리는 그 참혹한 일에 조선인의 손이 들어갔다는 것, 그것이 조선 팔도의 사람들로 하여금 두 주먹 불끈 쥐고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순범은 그 이후 조선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이 따라왔고 등 뒤에서는 역적이라는 말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처자식을 데리고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 황장범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그토록 미워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였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철이 들기도 전에 운명은 또 한 번 잔인하게 내리쳤습니다. 조선에서 건너온 유학생 이석규, 의협심과 나라 사랑이 뼛속 깊이 박혀있던 그 청년이 황순범 부부를 칼로 처단했습니다. 아이는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체온이 가시기도 전에 낯선 나라 일본의 고아원 담벼락 안에 던져졌습니다. 고아원의 밤은 길었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도 벽을 향해 웅크려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에서 흐릿해질 무렵, 어머니의 목소리가 꿈에서조차 멀어질 무렵, 소년 황장범은 그 공허함을 아주 다른 방식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책이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에 스며들기 전부터 다른 아이들이 꿈속을 헤매는 그 시간에 황장범은 촛불 아래 글자를 짚어가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배움만이 자신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빗줄기였으니까요.
아버지의 죄가 어머니의 무덤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아도 그 어두운 운명의 늪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머리 하나뿐이라는 걸 그 어린 소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황장범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아버지의 이름을 등에 지고 가장 서러운 고아의 밤을 이불 삼아 조선의 한 청년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세상이 자신을 버린 자리에서도 꽃은 핍니다. 아무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았는데 돌틈 사이에서도 기어코 싹을 틔워내는 그 질긴 생명처럼 황장범은 자랐습니다. 고아원의 낡은 교과서를 황장범은 남들이 3번 읽을 때 10번 읽었고 선생이 한 번 설명한 것을 남들이 하루 만에 잊을 때 그는 열흘이 지나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머리가 수제라는 말이 고아원 담장을 넘어 일본 학계에 닿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황장범은 일본의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조선 출신, 그것도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서도 그는 당당히 정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강의실에서 일본인 학생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등을 찌를 때도 그는 앞만 보았습니다. 밥을 굶어도 책은 사야 했고 옷이 헤어져도 수업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박사 과정을 밟으며 그 이름이 학자들 사이에 조금씩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으로 기묘한 방식으로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장범이 연구실에서 나와 대학 건물 앞마당을 지나치던 그 평범한 오후 그의 귀를 사로잡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고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나온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그 분노 속에는 뜨거운 눈물과 식을 줄 모르는 조국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도지사가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총독부를 찬양하는 자리였습니다. 넓은 총독 부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도지사는 굽실굽실 머리를 조아리며 일본의 통치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유창한 일본어로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황장범의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한 조선인 청년이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서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고 두 손은 주먹 쥔 채 떨렸으며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매국노라고 칭하는데 두렵지도 않습니까? 조선인으로 태어나 조선을 팔아먹는 그 입으로 어찌 그런 말을 짓거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청년의 이름은 이철수였습니다. 황장범은 그 자리에서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했던 걸까요? 누군가 당당하게 옳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학문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익혔지만 그것이 이렇게 가슴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황장범은 이철수를 찾아갔습니다. 군중이 흩어진 후 인적이 드문 골목 어귀에서 황장범은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억눌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철수는 황장범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름을 물었습니다. 황장범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철수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황장범, 황순범의 아들입니까?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황장범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이철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것이요. 그러나 아들이 그 죄를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이 아들로서의 도리가 아니겠소. 당신은 월등한 재능을 가졌다 들었소. 그 재능을 조선을 위해 쓰시오. 아버지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들의 공뿐이요. 황장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것이 터지는 것 같은, 오래된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황장범의 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공부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그날 이후 공부는 속죄였고 사명이었으며 조선을 향한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뜨거운 맹세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길을 선택하는 것인지 길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인지 살다 보면 그 경계가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황장범은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일본 학계에서도 손꼽히는 연구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때로는 그들을 앞서 나가며 그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조금씩 학문의 세계에 새겨나갔습니다. 연구실의 냄새가 좋았습니다. 오래된 책의 먼지 냄새, 밤새 켜놓은 석유 등의 기름 냄새, 그리고 이따금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는 빛 냄새. 그 냄새들이 황장범에게는 고아원의 냉기 대신 지식의 온기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연구실의 창문 너머로 그는 늘 조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눈을 감으면 조선이 보였습니다. 눈을 뜨면 일본의 거리가 펼쳐졌지만 그 거리 어디서나 황장범의 가슴 속에는 한반도의 붉은 저녁 하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철수의 말은 가슴속에 씨앗이 되어 싹을 틔웠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아들의 공으로 덮으라는 그 말이 밤마다 귓가에 울렸습니다. 연구 성과가 쌓여갈수록 학계의 인정이 높아질수록 황장범의 가슴 속에는 오히려 더 깊은 갈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본 땅에서 일본을 위해 쓰인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죄를 되풀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드디어 박사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황장범은 조선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 막혀있던 강이 마침내 물꼬를 트는 것 같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가방을 꾸렸습니다. 책들을 골랐습니다. 손때 묻은 연구 노트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가로막았습니다. 특출한 인재였기 때문입니다. 황장범의 연구 능력을 탐낸 일본 정부는 온갖 이유를 들어 그의 출국을 막았습니다. 머물러라. 더 연구해라. 일본에 남으면 더 좋은 자리를 주겠다. 더 많은 연구비를 지원하겠다. 황장범의 발목을 잡는 손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황장범은 그 달콤한 제안들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러합니다. 편안함 앞에 서면 발이 무거워지고 낯선 땅을 향한 발걸음 앞에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아들의 공으로. 그 목소리가 황장범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황장범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길을. 그는 자기 발로 조선 인강제 수용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다면 다른 길을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그 차갑고 좁은 공간에 들어간 것은 살아서 조선 땅을 밟기 위한 가장 역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수용소 안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연구실의 먼지 냄새도 빛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땀과 눈물과 절망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밥은 묽었고 잠자리는 딱딱했으며 밤이면 어디선가 누군가의 신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황장범은 그 안에서도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촛불도 없는 밤 손끝의 감각만으로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그는 버텼습니다. 오래 가슴에 품었던 의지는 쉬이 식지 않습니다.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열기를 오래오래 품는 조국의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황장범의 의지는 그러했습니다. 고아원의 차가운 밤도 일본 학계의 차가운 시선도 수용소의 냉기도 그 뜨거움을 끄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송환선이 움직였습니다. 황장범은 조선으로 향하는 배의 갑판 위에 서서 멀어져가는 일본의 해안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아가 된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밀려갔습니다. 뺨을 때리는 바닷바람이 짭조름하고 차가웠지만 황장범은 그 바람 속에서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조선의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조선의 냄새를 그는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땅을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바람이 품은 그 익숙한 무언가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그리움이 황장범의 눈을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고향이라는 말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에도 쓸 수 있는 것일까요? 황장범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디던 날 그의 발바닥 아래로 전해지는 흙의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흙이었습니다. 콘크리트도 돌바닥도 아닌 그냥 조선의 흙이었습니다. 그 흙의 감촉이 황장범의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황장범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의 명성이 조선에도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문으로 쌓은 그 이름이 아버지의 수치를 아직 다 덮진 못했지만 정부는 그의 능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환영의 자리가 마련되었고 당시 일본 돈 100만엔, 지금의 한국 돈으로 따지면 3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황장범에게 주어졌습니다. 30억. 그 돈이 주어지는 순간 황장범의 손이 떨렸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을 쥐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밥 한 그릇을 얻어먹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에게 돈이란 늘 부족한 것이었고 아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남은 생을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연구도 하면서 먹고 싶은 것도 먹으면서 어디 따뜻한 곳에 방 하나 얻어 조용히 살 수 있었습니다. 황장범은 그 돈을 움켜쥐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논이 있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논, 그러나 그 논의 흙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마른 논바닥처럼 금이 가고 갈라진 틈새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농부들은 땅을 긁고 씨앗을 뿌렸지만 그 씨앗들은 허약했습니다. 자라도 힘이 없었고 씨앗도 속이 비었습니다. 문제가 보였습니다. 조선에는 우량종자가 없었습니다. 대대로 쓰던 씨앗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병충해에 약해졌고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새로운 종자를 구하려면 해외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 했습니다. 그 돈이 없는 농부들은 품종이 오래된 씨앗으로 수확은 부족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굶주린 조선의 백성들이 더 굶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씨앗 품종이었습니다. 황장범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갈라진 논바닥 앞에서 그 메마른 흙 위에서 그는 박사의 두뇌로 계산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아버지 황순범이 나라를 팔아 얻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나라를 위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황장범은 결심했습니다. 30억 원에 달하는 그 돈 전부를 조선의 우량종자 개발에 쏟아붓겠다고. 주변에 만류가 없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그 돈이 전부 사라지면 당신은 어찌 삽니까? 연구라는 것이 언제 결실을 맺을지 알 수 없는 일인데 당장 먹을 것도 없이 연구만 할 수 있겠소.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말렸습니다. 그러나 황장범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묻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 씨앗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속에서 천천히 껍질을 벗고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싹을 틔웁니다. 나는 지금 씨앗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황장범은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받은 돈을 하나하나 종자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국내외 연구자들과 연락을 취했고 더 강하고 더 풍성한 수확을 내는 씨앗을 찾아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배는 자주 고팠습니다. 옷은 낡아갔습니다. 방은 여전히 좁았습니다. 하지만 황장범의 눈빛은 연구를 시작하던 첫날보다 더 맑아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꽃이 피는 건 아닙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적당한 비도 필요하고 적당한 햇빛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황장범을 둘러싼 시간은 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연구비는 빠르게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자 연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수십 가지 종자를 실험하고 그중 절반이 실패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돈이 나갔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황장범의 머리카락이 새어갔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보이지 않자 응원은 걱정이 되었고 걱정은 수군거림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 결국 아버지 닮아 조선의 돈만 축낸 것 아닙니까? 말로만 조선을 위한다 했지 결국 제 연구 재미에 빠진 것 아닙니까? 그 소문이 황장범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말이라는 것을 황장범은 그때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영혼을 뱁니다. 매국노의 아들. 그 이름이 다시 그의 등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연구가 늦어질수록 돈이 줄어들수록 그 꼬리표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황장범은 연구실에서 홀로 앉아 실험을 거듭하다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빗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황장범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선명하지 않은 기억의 깊은 어딘가에서 간신히 건져 올린 희미한 형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를 팔 때 그 순간에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황장범은 그 물음에 답을 얻지 못한 채 다시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쓰러지지 않겠다고. 이철수의 말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아들의 공으로 덮겠다고. 맹세했지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30억. 그 큰 돈이 씨앗처럼 아니 말 그대로 씨앗. 연구에 다 소진되었습니다. 연구실을 유지할 돈이 없었습니다. 연구 보조할 사람을 둘 돈도 없었습니다. 밥을 사 먹을 돈조차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황장범은 홀로 남았습니다. 해질녘의 긴 그림자처럼 그는 혼자였습니다. 서쪽으로 기울어진 해가 만들어내는 그 기다란 그림자, 혼자 선 나무의 그림자가 들판을 가로질러 끝없이 뻗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독이었습니다. 그 밤 황장범은 연구실 마루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낡은 천장의 나뭇결이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테처럼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 자신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고아원의 차가운 밤. 일본 학계의 냉정한 시선. 수용소의 딱딱한 마루. 조선 땅의 갈라진 논바닥. 그리고 지금 텅 빈 연구실.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그 물음이 천장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거운 물음이었습니다. 그 물음은 황장범의 가슴속 깊은 곳을 쑤셔댔습니다. 아버지는 이기심으로 나라를 팔았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바쳐도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너무 큰 것인가? 아들 하나가 갚기에는 너무 무거운 죄인가? 눈물이 귀 뒤로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귀 뒤로 흘러내리는 눈물, 누운 채로 흘리는 눈물이 그런 것입니다. 조용하고 쓸쓸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래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오래.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황장범은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쑤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밤을 지나고 나자 오히려 마음속에 고요한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무너진 자리에 바람이 드는 것처럼 텅 빈 가슴 속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준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황장범은 마지막으로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수년간의 실험 데이터가 빼곡했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가 담겨 있었고 그 실패들이 하나하나 밑거름이 된 것도 담겨 있었습니다. 황장범은 그것들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씨앗은 죽지 않았습니다.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황장범의 오랜 연구는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우량 종자들이 조선의 논밭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씨앗들보다 강했고 병충해에 견뎠으며 수확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농부들의 얼굴에 오랫동안 잊혀졌던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희망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황장범은 그 논밭 사이를 걸었습니다. 허리 높이까지 자란 벼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손끝으로 이삭을 스쳤습니다. 따뜻하고 묵직한 감촉이었습니다. 잘 여문 이삭의 무게가 손끝에서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황장범은 속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이 판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조선에 준 것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내가 당신의 죄를 다 갚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란 그렇게 간단하게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기를. 이철수 씨, 당신의 말이 옳았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아들의 공으로 덮는 것, 그것이 아들로서의 도리라고 하셨지요. 나는 그 도리를 다하려 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황장범의 연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량종자 개발은 이후 유전자 연구의 토대가 되었고 한국 농경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밑거름으로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황장범 한 사람이 심은 씨앗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의 밥상을 풍요롭게 하는 뿌리가 된 것입니다. 황장범은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화려한 훈장도 없었고 성대한 장례식도 없었으며 그 이름이 크게 신문에 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은 씨앗들은 지금도 이 땅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리에 소금을 넣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지만 소금이 없으면 맛이 사라집니다. 빛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어둠을 밀어낼 뿐입니다. 황장범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황순범이 어둠을 만들었다면 아들 황장범은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빼앗은 자리에 아들은 채워 넣었고 아버지가 판 것을 아들은 오히려 더 풍성하게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부모가 잘못을 했다면, 내 조상이 허물을 남겼다면 나는 그것과 얼마나 멀어질 수 있을까?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황장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 그 무게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짊어진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 풀지 못한 원망, 혹은 내 스스로 저지른 허물들. 그것들이 때로는 마른 논바닥처럼 가슴속을 갈라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 갈라진 틈이야말로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자리입니다. 황정범을 기억하십시오. 매국노의 아들로 태어나 고아로 자라나 박사가 되고 조선의 논밭에 씨앗을 심은 그 사람을 오늘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는 쌀 한 톨에도 그의 이름이 녹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를 기억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도 오늘 작은 씨앗 하나가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가슴 속 깊은 곳을 살며시 두드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무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짊어져야 하는 것들, 내 탓이 아닌데도 고개를 들기 힘든 순간들. 황장범이라는 이름의 사내는 그 무게를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매국노의 아들로 태어나 고아로 자라나 조선의 논밭에 씨앗을 심은 그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